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한 주간 우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오피스아워의 진행자 이상인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공동 진행을 해주시는 오터레터의 발행인 박상현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좀 그럼요. 약간 좀 슬픈 얘기도 있고, 네. 방금 들었는데, Very Hungry Caterpillar라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그림책인데, 그 그림책 저자 에릭 칼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아이고. 네. 다 워낙 명작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긴 하는데, 네. 근데 그 책 같은 경우가 제가 항상 보면 이렇게 딱 집어들면 애들이 무조건 좋아하는 그런 종류의 책이 있어요. 다 똑같이 생겼는데도 이상하게 그 유명한 책들은 아이들 책들 이거는 가면 항상 이제 몇 권씩 그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다 부모들이 사는 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책들의 특징이 읽으면 실패를 안 해요. 애들이 지루해하지 않아요. 항상 그리고 애들이 먼저 찾고 그러니까 그런 명작들이 되는 거 보면은 아이들이 좋아해서 명작이 되는 거지 부모가 적어도 그 나이 또래에서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네. 그 아이가 없긴 하지만 유념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을 위해서. 네. 네. 예. 근데 이분 그림 아까 그 페이스북에 잠깐 올려주신 거 봤는데 네. 저도 이 그림 시그니처 딱 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쵸. 보는 순간 이 그림 맞아요. 네. 이게 오래 붙인 것 같은 이 그림. 참, 그, 선도 굵고, 저는 어린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림 보여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네. 왜, 어릴 때부터. 저는 그 모든 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상현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든지, 그, 어릴 때 많이 봤던 미적이거나 아니면 음악과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그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수록 그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거를 제가 어릴 때 봤던 그림책과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어떤 시도? 네네.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벌써 저희 버즈토픽스 이미 네. 에릭 칼림의 이야기로 문을 열은 것 같은데 계속 한번 이어가죠. 네. 네. 또 재밌는 뉴스가 있었죠. 그 아마존이 MGM 스튜디오를 사겠다고 지금 합의를 서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액수가 얼마 전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9 빌리언을 얘기한다고. 네네. 그 9 빌리언 가지고 산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 그러니까 9 빌리언이면 어떻게 되나요? 90억 달러. 저도 항상 90억 그거 달러. 헷갈려요. 그 수치가 네. 한국 영어가 10억, 빌리언이 10억이니까 90억 달러였는데 이제 그 84억 5천으로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8.45 빌리언으로 이제 깎아가지고 산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MGM에서는 처음에 10 빌리언 정도를 원했더라고요. 네. 근데 10 빌리언 원하고 이제 애플하고 소니도 이제 인수를 고려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 사실 애플이나 아마존이 다들 그 스트리밍은 하고 있는데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멤버들이랑 같이 묶여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미 없는 숫자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스트리밍 입장에서는. 그래서 급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근데 저는 아마존이 잘 산 것 같아요. 아마 네. 비딩을 잘 했기도 했고 제시를 잘 했겠지만 그 MGM 아마존 둘 다 사실은 비리비리한 상태에서 아마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의 경쟁자는 분명히 또 아닌 수준인 것 같고 그리고 MGM 같은 경우도 이 과거의 그 수준을 가진 스튜디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많은 이 기존에 만들어놨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아마존이 엄청나게 HBO급 퀄리티의 컨텐츠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 예, 그렇게 가끔가다 그런 게 터지곤 하죠. 맞아요. 그 모던 러브라든지 이런 것처럼 너무 좋아요. 네, 예. 네, 맞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 약간은 그 프라임 멤버들을 잡아두기 위한 그 공짜 그런 에디션 메뉴 약간 이런 느낌이 아직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거길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도 뭐 누구나 다 이거 뭐 스튜디오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AT&T가 이제 워너미디어를 팔아가지고 디스커버리하고 이제 워너미디어가 합쳐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군소끼리 지금 합쳐가지고 그 대형 넷플릭스하고 디즈니에 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빠르게 이합 집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그 뉴스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 이제 MGM이 아마존으로 넘어갔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빠르게 뭉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라이브러리가 좀 뭐라겠어요. 그 007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이렇게 뭐 썩 그렇게 대단한 라이브러리가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요? 좀 그런 게 아무래도 있죠. 네, 그래서 007도 사실 좀 극장용에 가깝지 이거를 스트리밍으로 007을 보겠다고 하기에는 좀 뭐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뭐 크리에이티브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은 일단 뭐 평가는 이 극장용인데 스트리밍에서 얼마나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존이든 뭐든 핵심은 그거 같아요. 지금 매물이 나왔는데 이거를 내가 가져가지 않으면 무조건 적이 가져간다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흥미로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마 이제 뭐 1, 2년 후면은 완벽하게 이제 자리를 잡고서 그 몇 개 공룡이 이제 대결하는 쪽으로 흐를 것 같고요. 지금 거의 뭐 이 춘추전국 시대가 약간 예. 재편이 되어가는 그런 게 확실히 정리돼가고 있죠. 있는 분위기죠. 이런 거 보는 것도 사실 이렇게 흔한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업계 하나가 이렇게 빠르게 이합 집산을 하는 장면을 한 10년 안쪽에서 일어나는 거를 이렇게 빠르게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 면에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클라우드 시대가 아무래도 크게 또 변화를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어쨌거나 계속 이런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면서 경쟁이 계속돼서 이 서브스크립션 비용이 제발 안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서브스크립션 계속해서 지금 뭐 지출하게 되는 상황이죠. 뭐 사실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뭐 애플도 사실 서브스크립션으로 지금 돈을 차곡차곡 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합치다 보면은 이제 서비스에서 그러니까 제품보다 이제 서비스 쪽에서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전반적인 산업이 이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브스크립션이라고 부르고 약간 소장농으로 읽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나.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네. 좀 이건 좀 뭐라 해야 되지 슬픈 뉴스를 하나 또 제가 봤는데 어젠가 뉴욕 타임즈에 인도의 코비드 상황이 네.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수치로 나온 이 아티클이 있었어요. 네. 이걸 읽었는데 이제 인도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를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도 잘 읽어야 되는데 그 밀리언이 100만이죠. 네. 인도에서 발표한 그 코비드 케이스, 코비드 감염자 수는 2,700만 명 정도가 돼요. 26.9 밀리언이니까 이제 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수는 그 대략 30만 7,231명이 죽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와. 근데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이제 세 가지 케이스가 다 남았어요. 하나는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될 것이며 현실적으로, 그리고 뉴욕 타임즈가 봤을 때 그러니까 more likely, 그러니까 아마 이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본 수치가 있고, 세 번째는 worst case scenario, 그러니까 나쁘게 봤을 때는 몇 명이 걸렸고 몇 명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나왔는데 이 갭이 약간 말이 안 돼요. 제가 먼저 그 보수적으로
봤을 때 숫자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 인도에서 코비드에 감염이 됐을 사람들은 4억 명이 넘어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아, 4억이요. 네. 그리고 죽은 분들의 숫자가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요. 네. 그냥 미국을 간단하게 뛰어넘었네요. 네, 그럼요. 근데 아, 뉴욕 타임즈가 얘기할 때 more likely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예. 5억 3,900만 명이 걸렸고 실제로 죽은 사람은 그 160만 명에 이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세 배네요. 네. 오, 근데 이 월스 시나리오를 들었을 때는 네. 7억 명 이상이 감염이 됐고 그 420만 명이 죽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와 이거 뭐 진짜 장난 아니구나. 420만 명. 네. 지금 인도 인구가 13억으로 나오는데 7억이면 절반이 걸렸다. 그냥 다 걸렸다는 얘기네요. 그쵸. 근데 근데 저는 그 월스 케이스 시나리오를 항상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맞는 쪽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 페이스북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제 페이스북 친구 한 분이 그 지금 일본에 계신데 코비드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검사를 하러 가려고 보건소 같은 곳에 이제 전화를 했는데 너무 밀려가지고 검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분 증상은 이제 모든 게 딱 코비드인 거예요. 앓는 거, 뭐 열에서부터 냄새, 후각, 미각 다 잃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앓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거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분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 얘기가 자기는 통계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은 지금 검사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가 그 보건소에서 자기네가 전화할 테니까 기다리라 그러는데 전화 안 온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이라고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네. 그냥 검사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심각한 상황이네요. 근데 그 코비드 말씀하셔가지고 그 사실 오늘 저도 좀 아까 저녁에 그 기사를 봤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코로나19 예전에 작년 초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실 그 박쥐 이런 데서 이게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우한에 있는 중국에 있는 그 생화학 실험실에서 실험하다 그게 뭐 나온 거라고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거 다 가짜 뉴스라고 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 뉴스가 없어질만 하면 또 나오고 없어질만 하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짜 뉴스 캠페인을 누군가 계속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트럼프 행정부 때 CDC 헤드였던 그 레드필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약간 뭐 친트럼프까지는 아닌데 좀 욕을 좀 먹었죠. 근데 이 사람이 물러난 다음에 몇 달 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아직도 이 우한에 있는 중국에 있는 실험실에서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책임하게 저런 가짜 뉴스를 발언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 사람 이후에도 또 줄어들었다가 또 나왔는데 최근에 나온 게 제가 본 게 그저께인가요? 어저께 CNN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에 있는 실험실에서 나왔을 거라는 그 가능성을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거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펀딩을 끊고서 그걸 중단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보수 진영에서 아니면 친트럼프 진영에서는 이거 바이든이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굴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음모론을 또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 만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거 상황이 좀 잘못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아예 뿌리를 뽑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검사를 해야 하마 조사를 하마 그래가지고 이제 CIA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그 우한에서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그 주장을 그냥 공개적으로 조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짜 뉴스면은 그걸 밝혀내야 되는 거고 진짜면 또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시작이 됐고 이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고요.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가짜 뉴스냐 진짜냐에 관한 그 선이 또 한번 모호해지지 않을까. 또 음모론이냐 아니냐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정도까지 맞아요. 되면은. 근데 이게 그 이거를 계속 이 관련 뉴스를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뭐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나온 증거는 없지만 심증은 가고 약간 그렇다고 그 증거를 대라 그러면 전혀 나오지 않고 그럼 뭐 중국은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고 혹은 뭐 약간 되게 다양하게 좀 애매모호한 맞아요. 줄다리기만 이어지는 상황이니까 너무 맞아요. 예. 이게 뭐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조사를 했더니 맞다. 우한의 실험실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중국이 이제까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뭐 그렇다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만약에 바이든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거는 실험실에 나온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40%는 그냥 안 믿고 말 것 같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네. 그래도 확실히 뭔가 그 조사를 조금 더 제대로 해야지 뭐 그래도 좀 덜 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말이 뭐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긴 해요. 네. 예. 뭐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절차대로 해야죠.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건데. 네. 걱정이네요. 또 어떻게 이게 결론이 나올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사실 그 이거는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연례 행사 소식인데요. 그 빌드라는 이벤트를 해요. 네. 이게 그 현재 이제 뭐 어제 오늘 미국 시각으로 5월 25일, 26일 이렇게 열리는데요. 이 빌드라는 행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그쵸? 네. 그 관계자나 그런 뭐 IT 쪽 분들 아니면은 잘 몰라요. 네. 근데 IT 쪽에서는 가장 큰 행사 중에 또 하나예요. 예, 근데 그게 이유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따지고 보면은 이건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실질적으로 뭐 프로덕의 양도 봐도 그렇죠. 예, 대부분 비즈니스 솔루션들이 많아요. 예,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딥하게 뭐 발표되는 그런 이벤트다 보니까 컨슈머 포커스 이벤트는 사실 좀 아니긴 해요. 근데 네. 이제 뭐 그래서 성격이 이제 구글이나 애플의 발표와는 좀 그 여론의 관심도가 좀 많이 차이가 대중이나 이제 여론의 관심은 좀 덜한 편이지만 그래도 업계에서는 그래도 꼭 챙겨보는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티아가 이제 저희 CEO가 나와서 하는 몇 가지 재미난 포인트들이 있어서 공유를 좀 드리자면은 이 기본적인 맥락은 이제 클라우드 인공지능 이런 기반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거의 뭐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비즈니스를 인파워링을 하겠다라는 뭐 포부를 계속 밝히고 있죠. 사실 그건 뭐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 사실 사훈도 empowering every people and business in the world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모든 비즈니스를 돕자 약간 이런 건데 요번에 발표된 기술 중에 뭐 자연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코딩 그러니까 자연어를 코딩으로 바꿔주는 이 신기술 GPT-3 AI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이제 일상적인 대화로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코드 용어를 쓰지 않고도. 그래서 이러한 그런 자연어 처리를 코딩으로 연결해주는 이런 거를 뭐 파워앱스라든지 파워FX 같이 저희는 이거를 그 로코드 혹은 노코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코딩에 대한 지식이 되게 적은 사람이거나 혹은 코딩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활용할 수 있는 이 툴들인데 이런 걸 통해서 확대를 하겠다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팀즈라는 메시징 툴을 어떻게 보면은
뭐 새로운 시대의 약간 윈도우즈 개념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커뮤니케이션과 작업에 이런 중심이 되는 이런 툴로 진화를 시킴으로써 여기서 이 콜라보레이션과 워크를 할 수 있게끔 이거를 활용하게끔 포부를 또 밝혔어요. 그래서 팀즈가 저도 그 발표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데일리 유저가 그 네. 1억 4,500만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많구나. 정말 거의 그 팬데믹을 먹고 자란 서비스가 아닐까. 맞아요, 맞아요. 와, 1억이 넘었어요, 벌써. 네, 데일리 하긴 뭐. 유저가 예. 근데 평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뭐 써봤지만은 정말 가려운 데를 다 이렇게 긁어주는 뭐 홍보는 아니지만 되게 뭐 필요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잘 썼는데 그거를 이게 지금 사실 경쟁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걸 얼마나 그 마켓 쉐어를 가져가 계속 성장하겠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그 한 걸음 떨어져서 이제 그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이 회사가 참 잘하는 거는 한번 이 생태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사람들이 나가지 않게끔 만드는 걸 참 잘한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예. 음. 워낙 이제 모든 게 다 잘 갖춰져 있고 인파워링 할 수 있는 툴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읽은 그 글 중에 그 기사 중에 제가 자세히 안 읽고 그 앞에 그 제목만 봐가지고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을 못했을 수가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 사티아 나델라가 그 새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조인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본인이 쿨해지고 싶으면은 오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쿨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우리 회사가로 오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해서 뭐 기사 전반적인 방향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소비 자기네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의 제품보다도 이거를 가지고서 다른 그 서비스들이나 다른 플랫폼하고 그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겠다는 어떤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이렇게 코퍼레이트 쪽으로 더 확장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맡고 있는 그 디파트먼트마다 확실히 포커스가 차이가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인파워링이랑 인프라스트럭처 쪽이 되게 포커스가 많이 가고 근데 이제 또 저희는 이제 엑스박스 같이 대놓고 컨슈머 페이싱 이런 쪽도 있긴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스코드처럼 그걸 좀 이어주는 그런 거나 혹은 네. 예전에 틱톡 인수 같은 걸 좀 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활용을 하기 맞아요. 위해서. 그렇죠. 사실 뭐 엑스박스 뭐 이번에도 그 애플 얘기를 계속 기사를 이번에 글을 써야 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애플 관련해서 애플하고 그 에픽 게임즈 싸움 얘기를 하면서 읽다가 이제 거기서도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튀어나오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가 있는데 거기 그것도 콘솔이고 그 아이폰도 콘솔인데 왜 거기서는 그렇게 돈을 30%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왜 받을 수 없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 어느 단계에서는 비슷한 지점에서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콘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스냅에서 그 스펙타클즈라고 그 안경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뭐 저는 이게 컨슈머용인 줄 알았더니 이제 그 AR 안경이긴 한데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 크리에이터들한테만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뭐 뭔가를 만들게 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고 결국에서는 저는 이게 뭔가 컨텐츠를 제작을 하기 위한 툴이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종의 마케팅 전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시중에 풀었다가 네. 그냥 시들해지고 사실 이전에도 그 스냅챗에서 안경 만든 적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네네네. 예, 그때처럼 이렇게 뭔가 했다가 뭔가 잘 안 되고 그냥 그러면 괜히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보다 아예 그냥 그 크리에이터들한테만 하고서 이걸로 이제 붐업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일종의 맞아요. 마케팅 플로이 같기도 하고. 그런데 디자인 좀 보셨어요? 이게 네.
그 각진 누구 말은 이제 뭐 옛날 그 터미네이터 안경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 지금 굉장히 각이 져가지고 왜 그 미국에서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노인분들 중에 네. 굉장히 커다란 선글라스 얼굴 한 반 정도 가리는 데 같은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왜 미국 노인들이 저렇게 시커먼 얼굴 거의 절반을 덮는 안경을 쓰고 다니나 했더니 그게 처방을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선글라스가 작으면은 이제 자외선이 들어가는데 이제 뭐 눈 수술했거나 뭐 눈이 약해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안과에서 그 노인용으로 그걸 처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그걸 평소에 쓰는 안경을 쓰고 그걸 또 덮어 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엄청난 이제 이게 안면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때는 이제 노인의 상징이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새는 좀 덜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이 안경이 딱 그 느낌이 나는 안경이라서 이게 이것저것 많이 붙이다 보니까 괜히 세련되게 하려고 기능 못 넣거나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내놓고 그냥 크게 만들어 버리자는 생각이 그런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아니 사실 그 디자인은 뭐랄까 옛날에 그 3D 처음 나왔을 때 막 그런 놀이공원 놀러 가면 3D 안경이라고 되게 벌키한 이상한 거 주는 그런 네. 느낌도 나고. 네. 네. 맞아요. 근데 스냅이 뭔가는 보여줘야겠고 좀 네. 근데 제대로 컨슈머 페이싱 수준으로 나오진 않았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크리에이터들한테 포커스 맞춘다 약간 이런 변명 섞인 이야기를 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맞아요. 참 스냅이 좀 안타까운 기업인 게 이게 페이스북이 스냅을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네. 스냅에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 나가면 페이스가 되게 쏙쏙 다 빼먹고 있는데 사실 그게 뭐 불법도 아니고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장사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그래도 스냅은 정말 아이디어도 많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진취적인 기업인데 그게 단지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페이스북한테 뭐 자꾸 좋은 기회를 뺏기는 것 같은 느낌? 좀 아쉽긴 하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다지 스냅챗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추천. 네, 상희님께서 추천을 하실 차례입니다. 네.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자전거 브랜드인데요. 네, 정확히 말하면은 전기 자전거 브랜드예요. 요즘 자동차뿐 아니라 거의 모든 탈 것이 전기 기반 구동으로 이 중심이 옮겨져 왔잖아요. 특히 네. 팬데믹을 겪으면서 자전거 시장과 뭐 전기 자전거 시장 모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상승하기도 했죠. 예,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전기 자전거 브랜드로 꼽히는 라드바이크를 오늘 추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라드바이크의 창업자는 마이크 라덴버흐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네. 유럽 출신인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자전거 광이에요. 그리고 네. 15살 때부터 본인이 이제 이런저런 파트들을 구해서 직접 자전거를 빌드하기 시작했었던 이런 뭔가 자전거에 대해 열정이 있는 그런 친구인데 이 수제 조립 자전거를 사람들에게 또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기도 하고 이런 자전거에 대한 지식을 계속 쌓아 나가면서 2007년에 라드 바이크를 만들고 회사를 처음 설립을 했어요. 2007년에 회사로. 근데 이때만 해도 소규모 어떻게 보면 공방에서 만드는 이런 소규모 빌드하는 이런 자전거 브랜드였는데 주문 제작형 자전거 그리고 전기 자전거를 이제 조금씩 만드는 소규모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이때만 해도 뭐 이제 학생 때여서 이걸 통해서 이제 학비를 벌기도 하고 약간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경험도 쌓이고 사람들이 참 잘 만든다 막 이렇게 되면서 2015년쯤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일반 컨슈머용 전기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 회사를 재정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15년에 만들고 난 후에 이게 반응이 사실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매년 정말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다 하면서 이제 2021년이 됐고 팬데믹 때는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나가던 전기 자전거 브랜드였는데 현재는 뭐 혼자 시작했는데 수백 명 넘는 직원을 거느린 스타트업이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 내 매출도 1위, 전기 자전거 매출 1위를 달성했고 올 초에는 제가 궁금한 것, 네네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근데 디자인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보통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는 네네. 그러니까 일반 자전거에서 이제 전기 부분을 이게 숨기려고 이렇게 살짝 집어넣거나 네네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개성이 강한데 네네. 이게 뭐 특별히 더 인기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사실 그 부분도 이따가 좀 나오긴 하는데 예. 일단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면 이 네. 디자인도 한몫을 했고 가격 그 형성도 한몫을 했어요. 예, 그 이유를 잠시 후에 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근데 이게 성급하게. 네 아니 너무 좋은 너무 사실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셨어요. 그래서 이 올해 초에는 2021년 초에 그 150 밀리언 투자를 유치를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성공 가능성에 대한 사람들이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해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 게 제가 실제로 이 라드 바이크를 1년 반 전에 사서 계속 타고 있는 사용자기도 하고 이 시애틀 베이스 회사기도 해서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상현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브랜드의 성공 요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꼽자면 이 품질과 디자인 그리고 가격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미국 그 도로교통법 상에 보면은 그 면허가 필요 없이 어떤 탈 것을 타려면은 그게 탈 것이 시속 20마일 밑으로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엔진이나 뭐 모터 성능이 좋아도 20마일 넘으면 모터가 이제 면허가 필요한 그런데 대부분의 그래서 미국에서 파는 전기 자전거들은 20마일까지가 한계치로 설정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20마일 한계치로 설정은 돼 있으나 이 성능이 꽤 좋아서 이 최고 속도로 달려도 되게 그 정말 뭐 최고 속도로 달린다고 해서 막 모터가 막 터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스무스하게 잘 달려요. 그리고 기어 변속도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뭐 이제 잘 되는 그런 옵션들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이 자전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디자인 쪽에서도 좀 튀는 부분들이 있고 뛰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초창기 모델이 그 팻 타이어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은 로우 라이드라고 하는데 약간 좀 그런 모터사이클에서도 막 팻 타이어나 혹은 되게 멋있는 그런 할리 데이비슨 느낌의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나는 완전한 그런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살짝 나는 그런 시그니처한 룩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터가 노출돼 있는데도 크게 뭐 이질감 없는 좀 유틸리티가 강조된 느낌도 얼핏 나는 약간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선이 굵어요, 굉장히. 네, 선이 굵어요. 전혀 막 없는 척하진 않아요. 그런 모터나 뭐 전기 배터리가 없는 척하는 디자인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없는 척 안 하는 게 뭐 이따가도 또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거를 숨기려고 뭐 규격화되지 않은 커스텀 뭔가를 제작하고 옵션을 많이 달다 보면 가격이 확 높아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게 장착이 돼 있으면서도 꽤 괜찮은 디자인으로 출시를 했고 이 모델 종류 타입이 사실 그 시티 바이크, 패밀리 바이크, 그 팻타이어 바이크 그리고 폴딩 바이크 이렇게 구분돼서 나와요. 근데 종류가 이제 뭐 시티 바이크라면은 이제 도로용, 패밀리는 이제 혹은 애들 싣고 다닐 수 있는 한 2명 탈 수 있는 그런 용. 그리고 팻바이크는 팻타이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시그니처한 룩. 폴딩 바이크 같은 경우는 트렁크에 이제 싣고 아웃도어에 가져가서 탈 수 있는 이런 용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이비 부머에서 하이스쿨 스튜던트까지 모두 사로잡을 수 있는 이 레인지로 좀 구성을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레인지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일반 시티 라이딩으로 출퇴근하는 분들 정말 많고요. 뭐 저처럼 아웃도어에서 뭐 돌아다니면서 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거를 피싱, 그러니까 낚시 갈 때나 헌팅 갈 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당연하게 이제 비즈니스용으로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경찰들도 되게 많이 타요,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레인지에서 사용이 되고 또 캠핑장 가면은 이거 싣고 오셔가지고 캠핑장 근처에서 이제 산과 바다에서 타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 뒤에 짐을 실을 그 뭘까 실을 어떤 뭐랄까 공간이나 이런 게 충분하게 확보가 됐나 보죠. 캠핑까지 가려면은 네네, 그거 그 폴딩 바이크로 접어서 가면은 뭐 SUV 뒤에나 적어서 이런 그걸 데는 따로 그렇게 넣어서 가는 걸로. 예. 그쵸. 오케이. 그리고 딱 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타고 그러면은 평소에 집에서 타러 갈 수 있는 그런 시너리들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타는 모델이 라드 러너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이게 되게 유틸리티성으로도 너무 좋고 디자인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10점 만점에 거의 11점, 12점을 주면서 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팻타이어 모델인가요? 네, 팻타이어예요. 근데 정말로 팻타이어가 제가 누구한테 팻타이어가 되게 힘들어 보인다 했더니 팻타이어를 타면은 그 버터 위를 미끄러져 가는 기분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부드러운가요? 사실 그런 느낌은 모르겠고요. 네, 근데 이제 팻타이어가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페달을 밟는 거 플러스 이 모터가 보태주는 힘을 달리다 멈추려면 마찰이 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팻타이어가 좀 선호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겠네요. 제동 거리는 확실히 짧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 회사의 미래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 또 되게 밝을 것 같은데 또 경쟁도 꽤 만만치 않은 이바이크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이바이크 마켓 자체가 2027년까지 그 70 빌리언짜리 시장으로 성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2027년까지 2배 이상 성장을 한다라는 예측인데 그 전통 자전거 강자인 뭐 스페셜라이즈드나 트랙스 이런 데들이 뭐 전기 자전거 쪽에서도 열심히 추격 중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할리 데이비슨이나 야마하 같이 이제 모터사이클 강자들도 이쪽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어요. 전기 자전거를. 지난번에 트랙 매장에 그 자전거 때문에 갔었더니 트랙 매장에서 한가운데 전부 다 전기 자전거를 그냥 딱 채워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그 운동용 그 일반적인 자전거들은 그 매장 주변으로 삥 둘러 있고 한 가운데는 그 두툼한 배터리 붙어 있는 전기 자전거를 쫙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이쪽을 주력으로 밀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시대의 흐름이 좀 모두가 전기 약간 이런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네. 할리 데이비슨도 이 모델 자체 이름을 자기네들 이제 브랜드로 아예 이름을 그걸 썼던데 그 할리 데이비슨 최초 모델이 잠깐만요.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요. 검색을 해봐야겠다. 할리 데이비슨 이 바이크가 뭐였지? 모델 1이었나? 시리얼 1. 네, 시리얼 1이 본인들 그 할리 데이비슨 첫 번째 모델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의 브랜드를 아예 런칭을 했어요. 전기 자전거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러한 경쟁자들의 등장과 함께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적인 측면에서 라드가 좀 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면 살 수가 있는 건가요, 대략? 라드는 가장 싼 게 한 1,000불에서 비싼 라인업이 2,000불 아래거든요. 그냥 다 1,000불대에서. 네. 근데 경쟁 업체들은 이게 좀 뭐 한 2,000불대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트랙이라든지 뭐 스페셜라이즈드 이런 거는 뭐 5,000, 6,000 정도가 싼 편이고 비싸면 10,000불 이상 호가가 되는. 그래서 가격 경쟁 측면에서도 이게 엔트리 포인트가 너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이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에 진출한 이 브랜드는 전기 자전거만으로 나온 브랜드인데 그래서 누구나 다 알아보는 브랜드인데 값은 오히려 경쟁자보다 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브랜드 파워가 있으면 값을 올려받을 수가 있는 건데 오히려 지금 기존 업체들은 값을 세게 불러야 되는 건데 이 메이커는 값을 낮춘 수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뭐랄까 딱 그 스위치 스팟인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맞아요. 접근이. 맞아요. 이게 또 가능한 게 그 신흥 업체 네. 이고 또 판이 바뀌는 이런 쪽이라 또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그 라드바이크 같은 경우는 대리점 장사를 안 해요. 이 커스터머랑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진짜 본인들 매장을 통해서 직거래를 하고 테슬라처럼 네. 말이죠. 그래서 배달이 되는 건가요, 그럼? 네, 배달해서 조립하면 땡이고요. 아니면은 근데 조립은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 뭐 매장 같은 데 갖고 가가지고 조립을 맡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 본인이 자전거를 어느 정도만 이제 뭐 그 튜토리얼 비디오가 다 나와요. 어떻게 하면은 이 조립할 수 있다. 그거 보고 네. 하겠다, 뭐 자신 있다, 툴 있다 이러면은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고, 네. 그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툴만 있다라면.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자전거 사면서 그 배달이 됐는데 뭐 체인이나 모든 게 딱 보니까 시간을 들이든가 아니면 돈을 들이든가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근데 마침 그 스포츠 매장 딕스에서 네. 그걸 해주더라고요. 별로 비싸지 않은 가격에. 그래서 그냥 차에 싣고 가가지고 조립을 하고 왔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많이들. 그래서 이제 뭐 자전거 그 배달한 다음에 그걸 갖고 가서 매장에서는 뭐 그 조립해 주는데 얼마를 받고 이거는 좀 뭐 이제 저는 몰랐는데 이제 일상화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일반 바이크가 그 좀 메카니컬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좀 또 이해도가 좀 있어야지 안전하게 좀 조립도 하고 막 네. 밸런스도 맞추고 이러는 게 분명히 있어서 음. 예. 그 내연기관차 부품 많듯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이렇게 직거래 이제 대리점 장사를 하지 않으면서 이제 마진을 또 이제 또 보존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옵션 선택이 폭이 되게 제한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원래 우리가 뭐 또 자전거 사면 이것도 옵션 넣고 저것도 옵션 넣고 막 이제 자동차처럼 이제 네. 똑같은 거죠. 예. 네. 그래서 실용성과 가격, 뭐 디자인 모두 라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뛰어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이제 전기 자전거를 구매를 하실 생각이 계시는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들여다 보셔도 나쁘지 않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그때 한번 페이스북에서 이 자전거에 대한 그 사연을 말씀하신 이후로 전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타는 건가 궁금했었거든요. 운동용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그 저긴가 그 출퇴근용인가 아주 궁금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증이 많이 풀렸어요. 네. 네, 그럼 저희 다음 세션이요. 다음 순서 이슈 토크. 넘어갈까요? 네.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제가 오늘 그 고른 이슈 토크는 뭐 꽤 이제 그 시끌시끌 언론에 많이 알려졌던 그 애플과 에픽 게임즈 사이의 대결인데요. 이게 법정까지 끝내 갔죠. 법정까지 가서 그 법정 싸움을 지난 3주 동안에 했어요. 그래서 두 팀이 다 나왔죠. 팀 스위니 그 에픽 게임즈의 CEO 팀 스위니하고 애플의 그 CEO 팀 쿡까지 나와가지고 법정에서 다 증언도 하고 뭐 공방이 이제 3주 동안 오고 갔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주에 끝났는데 앞으로 요게 한 8월 늦어도 8월 중순 정도까지는 그 판사가 결판을 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판결을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 문제를 잠깐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작년 8월에 에픽 게임즈가 아이폰 iOS 디바이스에 올라가는 자기네 게임 앱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30%를 수수료로 애플이 떼가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그럼 우린 우회로로
돈을 훨씬 더 그 우회로 해서 우리가 돈을 뺏기지 않고 대신에 이제 소비자들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이 그 루트를 그 공개적으로 이 앱에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그 돈을 내고 계속해서 앱을 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 애플에서 그걸 금지하는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엔타이 스티어링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그 앱 내에서 앱에서 애플을 거치지 않고 돈을 낼 수 있는 다른 길을 홍보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정면으로 어긴 거죠. 이거는 정면으로 어긴다는 거는 이게 돈을 이쪽으로 벌겠다는 게 아니라 애플이랑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애플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한 거를 그냥 내놓고 다른 뭐 찌질한 조그만 회사도 아니고 에픽 게임즈 같은 그 거대한 회사가 내놓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에서는 그 에픽 게임즈를 이제 앱스토어에서 몰아냈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왜 몰아내느냐 그러고서 이제 준비된 수순대로 이제 법정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 법정 싸움이 좀 재밌습니다. 이게 형사 재판도 아니고요, 배심원이 있는 재판도 아니고 그냥 판사 결정을 하는 일반적인 소위 기업들 간에 있는 그런 종류의 그 재판인데 일어난 장소는 캘리포니아 북부 거기에 이제 연방 지방 법원이죠. 지방 법원이 이제 주별로 지방 법원이 있지만은 이건 연방 법원인데 이제 각 지역에 이제 흩어져 있는 연방 법원인데 만약에 여기서 한쪽이 져가지고 이건 난 다시 항소하겠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 가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법원이고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결론이 나는 데 따라서 앞으로 파급 효과가 굉장히 지금 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모든 지금 테크 업계에서 이 싸움을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파급 효과라는 게 사실 좀 흥미로운 게 굉장히 지금 이 재판하고 패럴렐하게 지금 평행하게 유럽에서 또 하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럽에서 이제 스포티파이가 사실 유럽 회사잖아요. 네. 스포티파이가 애플한테 이제 수수료를 뜯기는 게 너무 30%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픽 게임즈가 미국에 사는 거하고 똑같이 스포티파이는 그 EU에 있는 그 유럽 연합에 있는 집행위원회 EU 커미션이라는 곳에 이제 제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항의를 하고 거기서 EU 그 집행부에서 애플한테 우리가 다 이 사건을 조사했더니 니네가 너무 심하더라. 이거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는 식의 어떤 의견을 낸 거예요. 이게 이제 최종 판결은 아니고. 근데 만약에 니네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이견이 있으면은 12주 안에 다시 우리한테 소견서를 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12주가 이제 대략 한 7월 말 정도, 7월 말 정도 끝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서 나오는 그 판결하고 대충 비슷한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먼저 나온다면은 캘리포니아 판결이 먼저 나온다면은 그 뒤로 진행될 애플이 이제 EU에서 진행해야 될 그 싸움에 굉장히 무게를 실어주게 되는 거죠. 어느 쪽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게다가 이게 지금 미국 연방의회에서 지금 그 독점법 위반 그 조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될 텐데 이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재판이 판사가 내려는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그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성 판사인데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라는 그 여성 판사인데 이 사람이 평소에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 이제 언론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사람에 대한 뭐 피처 기사까지는 아닌데 꽤 자세한 기사를 하나 실었어요. 근데 그 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판사가 옛날에 자기 아들 지금 이제 그 장성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항공 엔지니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항공 엔지니어가 되기까지 자기가 얘한테 그 게임을 못하게 막았다. 그래서 게임하는데 정신을 팔리지 않고 애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항공 엔지니어 됐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좀 배심원도 사실 고를 때 그 굉장히 편견을 갖고 있는 배심원들 다 골라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판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에픽 게임즈한테 굉장히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픽게임즈에서 긴장을 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그 3주 동안의 그 재판 과정, 그 공방이 있는 과정에서 이제 판사가 양쪽에다 질문을 했는데 그 양쪽에 던진 질문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그 사람들이 그 질문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언론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판사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게 그 질문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을 하거든요. 단순한 질문, 굉장히 심플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모르는 것처럼 그냥 뭉근하게 물어보는데 알고 보면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양쪽, 에픽 게임즈하고 애플 양쪽에다가 다 그런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질문들을 3주 동안에 판사가 던진 질문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이제 이 판사 뭐 좀 아는 판사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근데 재미있는 그 예가 이거였어요.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이 판사가 그 팀 쿡이 그 마지막 주에 이제 법정에 나왔거든요. 근데 팀 쿡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니네 그 에픽 게임즈 같은 데서는 30%를 붙이는데 은행 앱에서 일어나는 거래에서는 수수료를 안 붙이지 않느냐. 이건 뭐냐? 이러면 저희가 생각, 뭐 은행은 뭐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왜 수수료 붙이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판사가 잘 모르고 물어보나 하는 정도로 이제 순진한 질문인 거죠. 근데 그렇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팀 쿡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디지털 상품한테 구제한테만 수수료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 거래에서는 그 수수료를 안 떼는 거고 여기서는 그 서비스를 파는 거니까 이제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붙이는 거다. 이렇게 그냥 쉽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판사의 얘기가 근데 그거는 니네가 정한 거잖아. 그렇게 하기로 한 거는 원래 있는 규칙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니네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었냐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얘기는 뭐였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 애플 iOS 앱에 iOS 그 기기에는 각종 앱들이 올라가는데 보면은 그 안에서 다 똑같이 그 애플이 개발한 그 뭐랄까 그 앱스토어의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하는데 애플 수익을 보면은 게임 개발사들만 유별나게 많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니네가 정한 규칙이 이랬기 때문에 니네들은 사실 은행한테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게임 개발사처럼 돈을 잘 버는 데서 돈을 받기로 작정을 니네들이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회사들이 돈을 내는 거고 은행들이 돈을 안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iOS를 설계한 그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고 한다면은 공평하게 받아야 되는데 게임 개발사한테만 이렇게 왕창 뜯어낸다는 거는 결국은 게임 개발사한테 뜯어내가지고 은행이나 다른 데다가 서브시디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분이 핵심을 이분이 약간 질문을 하시는 게 그 논리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맞아요. 약간 깔때기처럼 처음엔 막 넓게 하다가 점점 네. 좁혀 들어가는 약간 그런 거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무릎을 친 거죠. 이 사람 정말 근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낸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이게 사실 그 빅테크 CEO들이 사실 의회에 많이 청문회 갔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에, 1, 2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갔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한 이유가 그 의원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황당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은 돈을 어떻게 버나요? 뭐 그런 다음에 광고로 돈을 법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뒤에 질문이 없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아니, 그러면 자기가 그냥 연구를 혼자서 하든가 그것도 모르고서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해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이제 수고했다고 박수치고 이런 식의 결국 로비 자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만큼 허술한 그 질문을 해왔는데 이 판사는 굉장히 신선한 어떤 역시 판사구나 하는 국회의원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되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판단을 내리든지 간에 허투루 낸 판단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 8월 빠르면 7월 말 정도에 나올 판결이 좀 기다려지고 만약에 이게 뭐 판결이 어떤 쪽으로 나오더라도 이제 대부분까지 갈 가능성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판결은 굉장히 흥미로운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팀 쿡이 나와서 앱스토어를 자기네가 사실 앱스토어라는 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허용만 한다면은. 근데 앱스토어는 애플의 앱스토어만 통해 가지고 모든 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독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사랑 그 에픽 게임즈에서 이제 공격을 하니까 팀 그게 뭐라 그랬냐면 앱스토어의 존재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용자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걸 굉장히 올라오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다 철저하게 베딩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감시를 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야지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에픽에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맥은 이렇게 된 거예요. 맥에서는 얼마든지 다운을 받잖아요. 저희 그냥 웹사이트 들어가서 아무나 다운받아서 맥에다 설치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왜 아이폰에서는 왜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픽에서 논리도 굉장히 명확해요. 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아이폰도 그렇게 하면 된다. 왜 아이폰만 거기서 틀어주고서 아무나 못 올리게 하고 30%는 뜯어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뭐랄까 공격인 것이 맥이 이제까지 애플이 이제까지 맥은 윈도우즈보다 더 뭐랄까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여기는 뭐 버그도 적고 그 말웨어 공격도 적고 계속 이런 광고를 해왔는데 당장 그럼 그것도 똑같이 맥도 안전하다며 그러면 아이폰도 맥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소프트웨어 총괄 그 크레이크 페더릭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맥은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촌철살인이네요. 그래서 자기 발을 쏘는 건가 이거? 맥 아니 맥을 안전하지 않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제 이 사람들 이제 재밌게 읽었는데 이 사람의 얘기는 그거였어요. 이제 맥은 사실 이 방어도 굉장히 방어 논리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훌륭한데 맥을 이제 자동차에 비유를 한 거예요. 맥은 자동차다. 맥 컴퓨터는 자동차다. 근데 이 자동차를 가지고서 우리는 자동차를 가지고서 도로만 달리면 하는데 이 만약에 사용자가 오프로드 가고 싶다. 그러면 오프로드 갈 수 있는 거다. 하지만 안전한 건 아니다. 그런데 폰은 어떠냐? 아이폰은 어떠냐? 아이폰은 그렇게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도구라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애기들도 인펀트들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인투이티브한 그 UI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위치나 이런 모든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안전 장치를 훨씬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방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맥은 별로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게 이제 들통이 난 거죠. 재밌네요. 그래. 그래서 이거 맥을 희생시켜가지고 앱스토어를 지켜?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 이번에 어젠가 오늘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엑시어스에서 애플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지금 아이폰을 제외하고서 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부분이 아이폰 다음으로 많은 게 서비스 섹션인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네. 이걸 그러니까 맥을 버스 밑에 던져서라도 앱스토어를 보호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그 부분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앱스토어를 간절하게 지키고 싶구나는 생각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저는 이제 스마트폰 그러니까 아이폰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 생태계를 보존하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거를 옆에서 보면서 이제 숨죽여서 응원하고 있는 애플을 응원하고 있는 건 이제 구글이겠죠. 제발 잘 버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일정 부분 컴프로마이즈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양쪽의 말이 다 일리 있는 부분도 있고 쓸데없는 네. 소리 하는 것도 있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네. 결국에는 둘 다 자기 밥그릇 누가 더 돈 많이 버냐 약간 이 싸움인 것 같고. 맞아요. 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근데 이게 흔히 이제 재판을 한다 그러고 누가 이기고 진다고 얘기하면은 이게 뭐랄까 이게 한쪽이 졌다 그러면 잘못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종의 기업법에 관련해서는 지금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뭐랄까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법이 새로운 앞으로 발전하는 산업을 규정하기 힘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할 때는 이런 거는 뭐랄까 도덕적인 판단이라거나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그냥 합의를 내리는 거죠.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 이렇게 하자고 결정이 나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냥 돈벌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새롭게 규정하는 과정이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닌 거죠. 그쵸. 네. 게다가 저는 그 에픽 게임즈도 이게 본인들이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애플에 비해서 뭐 작은 회사 그 코스프레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작은 회사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에픽 게임즈도 욕을 다른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욕을 먹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뭐 본인이 갑일 때는 또 갑질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상대가 세상에서 가장 밸류어블한 컴퍼니다 보니까 이런 코스프레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재밌네요. 오늘도 네. 너무 좋은 이야기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그러면 아까 저희 이슈 토크 그리고 추천 그리고 버즈 토픽스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지금부터 혹시 같이 잠깐이라도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을 손을 들어주시면 같이 올려드려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혹시라도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재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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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정 멤버로 되셨습니다. 네, 고정이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겠지만 이 에픽이랑 애플 러스치 너무 뭐 이렇게 포인트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거기 이제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애플에서 이제 이거는 자기네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과연 법정에서 먹힐 것인가. 이게 사실 오히려 자기네들이 에이지 리밋 같은 거를 인포스해서 아이들을 보호한다라고 주장했으면 저는 오히려 그거는 먹힐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테크니컬리 우리가 멜웨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클레임은 사실은 물론 많이 거르지만 애플에서 다 거르지 못한다는 게 리서치 페이퍼로도 나와 있고 네. 사실 애플에서 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네 이제 좀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 서밋된 앱을 돌려보고 한 2주 정도 이상 돌려보고 비헤이비어를 관찰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뭐 옛날부터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보다 애플 앱 스토어가 훨씬 심사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약간 arbitrary하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그럴 정도로 네. 네, 사실 저는 이거에 그래서 그게 쟁점이 된다면 애플이 조금 더 불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그게 쟁점이 되지 않게 애플이 할 줄 알았는데 저는 의외로 PR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스캠을 많이 거르고 있다는 걸 더 푸시하는 것 같아서 그게 약간 의외였고 그리고 맥이 지금 얘기가 나온 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왜냐하면 맥OS 10.8부터 그 외부에서 다운받은 소프트웨어는 인스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아, 그런가요? 아예 아예 이렇게 전에는 인스톨하고 새로 오픈하면 그게 논 디벨로퍼가 아닙니다. 뭐 이런 경고가 떴을 때 제가 그 경고를 디세이블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경고를 디세이블 하는 게 아예 스크린에서 없어졌어요. 시스템 프레퍼런스에서. 그래서 그거 하려면 터미널 들어가서 sudo 코맨드 쳐가지고 뭐 특정 정말 웬만한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사람은 못할 정도로 어려워졌거든요. 아, 진짜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 개발하는 맥용 네네. 앱을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 이것도 심사를 따로 받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나요?
그런 지금 거를 와이트리스트가 있고요. 그러니까 알려진 와이리스트가 디벨로퍼 와이트리스트가 있고 아니면 앱스토어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 알려진 그 디벨로퍼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애플한테 그 디벨로퍼 아이디에 맞춰서 사인한 거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애플 디벨로퍼를 등록하는데 1년에 99불인가 들거든요. 네, 그래서 무료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사실은 양날의 검인데 왜냐면 네.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는 프랙티스가 언제부터 있는 거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보안 관련해서 그 문제가 정말 확 줄어든 계기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모든 third party 그 드라이버라고 하잖아요. 프린터 드라이버 깔고 이런 거 할 때 드라이버를 사인 리quired를 하면서 보안 문제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윈도우 95 시절에 굉장히 이런 힘든 일이 많았던 거에 가장 큰 이유가 윈도우즈는 항상 backward compatible 하려고 노력했고 그게 사실 소비자를 위한 거고 그리고 어떤 프린터를 들고 와도 어떤 기기를 들고 와도 꽂으면 되게 하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 노력에 어떻게 보면 반대 이면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애들이 쓴 이상한 소프트웨어도 윈도우즈에서 돌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 사이닝을 리ኳ이드 하면서 보안이 훨씬 좋아졌고 애플은 지금 이거를 정말 아주 심하게 푸시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맥은 아무것도 뭐든지 깔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그 에픽의 주장이 되게 놀라웠던 게 지금 맥에 뭐든지 깔 수 있잖아 라는 건 이제 좀 더 오래된 OS거나 아니면 꽤 전문가가 아니면 그 저거 전문가란 말은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그냥 맥을 사서 애플 스토어에 가서 맥을 사가지고 와서 그냥 주는 대로 쓰는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거기도 일단 네, 그래서 그게 쟁점이 된다는 것도 저는 약간 신기했고, 제가 애플이었으면 맥은 아무거나 깔 수 있잖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점도 염려가 되어서 그런 걸 없앴다라고 오히려 저 같으면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제가 애플 사람이면.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니네 맥도 이제 그렇게 하느냐 이런 공격을 또 끌어들일까봐 그렇게 하진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죠. 전선이 확대돼 버리는. 이제 맥 개발 회사들도 다 덤벼라 약간. 근데 거기다 대고 맥은 그만큼 안전하지 않다라고 했던 게 저는 오히려 이거 복선인가? 지금 맥도 앞으로 이렇게 간다는 그거의 복선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자꾸 제기하면서 안전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면서 네.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해가 되네요. 이게 버스 밑으로 던진 게 아니라 앞으로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맥의 변화도 사실은 좀 약간 이렇게 하드 유저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뭐 약간 욕할 정도로. 네, 그런 걸 디펜드하기 위한 수순인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 그리고 지금 뭐 또 완전히 또 다른 하나의 그거는 이제 구글이 안드로이드 12부터는 좀 더 이제 다른 디벨로퍼들의 뭐 이런 앱스토어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다른 앱들을 인스톨할 수 있는 걸 좀 더 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삼성 전화기나 태블릿 사면 삼성 앱스토어에서도 그 구글 플레이 거치지 않고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확장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사실은 지금 구글의 노선은 애플의 노선이랑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거에 애플은 이제 약간 자기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30% 이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거에 구글이 약간 우리는 조금 더 디벨로퍼 프렌들리하게 가면 디벨로퍼들이 좀 더 우리한테 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뭐 예를 들면 이제 first 1 million revenue까지는 15%로 내려주겠다는 그런 것도 사실 애플이 한 그 뭐 스몰 비즈니스는 15%를 해주겠다보다 사실은 더 디벨로퍼 프렌들리 한 거잖아요. 네. 왜냐면 애플이 말한 거는 밀리언 넘어가면 30%로 과금이 완전히 바뀌는 거라서 그러니까 퍼스트 밀리언에 대해서도 30%로 바뀌는 거라서 그래서 구글이 약간 그런 포지셔닝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사실 구글이 지금도 디벨로퍼들한테 조금 더 프렌들리하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일단 구글 플레이에서 스토어에서 하는 그런
그 검사 과정도 좀 더 짧고 데벨롭먼트 피드백도 좀 더 빨리빨리 가는 편이기도 해요. 뭐 좀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마지막으로 아니, 하나만 근데 되게 근데 제가 그 말씀하시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난 거였는데, 팀 쿡이 나와가지고, 팟캐스트 나와서 되게, 그 얘기를 하는 걸 듣다가 이 사람들이 정말, 같은 말을 어떻게 이렇게 스핀을 잘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난 말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이게 뭐였냐면은, 그 30%, 15%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애플은 이제까지 앱스토어가 탄생한 이후로 그 수수료는 계속해서 하향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고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뭐 30%가 변한 거는 아까 그 100만 불 그 정도에서 이제 15% 깎아준 것도 마지 못해 가지고 한 건데 그거를 그렇게 스핀을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아니, 진짜 시장의 사람은 포인트는 그게 이너프하지 않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아니 주장인 근데 거고. 그렇게 말하면 계속 아. 꾸준히 내려왔던 것만 같잖아요. 그쵸. 근데 말은 그렇게 한 번도 안 내렸네요. 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근데 뭐랄까 그 사람이 한 말에서 법적으로 틀린 말은 없는 거예요. 항상 내려가는 방향으로만 향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려가는 방향을 하고 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이런데 팟캐스트에 나올 때도 그 변호사랑 얘기를 다 하고 나오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 하죠. 트레이닝 다 네. 받고 나오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근데 사실 어이가 그래서 없어서. 제가 이제 빨리 가봐야 돼서 네, 마지막 하나만 네,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약간 놀랍다고 생각한 또 한 가지는 아무도 그걸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처음에 앱을 살 때 30%를 떼는 거랑 네, 그 다음에 인앱 퍼포스에서 30%를 떼는 거랑은 음, 사실은 약간 IP가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지금 애플에서 주장하는 우리가 30%를 가져가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는 사실은 이 앱스토어에서 관리도 하고 뭐 이런 이렇게 API도 만들고 SDK도 만들고 이런 걸 다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적재산권에 지분이 있다가 포인트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인앱 퍼처스는 네, 애플이 그렇게 감독하지 않잖아요. 앱을 그쵸, 한번 딱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 게임 아이템 이런 거는 애플이 사실 관리한 것도 별로 없고 네,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까지 지적 재산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다 싶거든요. 근데 네, 사실 그리고 그게 게임 업체가 네. 더 많은 피를 내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고 그러니까 예, 다른 앱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인앱 퍼처스가 많은 카테고리고 네, 근- 상인님 말씀하세요. 네. 근데 약간 그 비슷한 게 그러니까 반론은 아니고 그 가게들이 처음에 문을 열면은 내는 피가 있지만 계속해서 장사를 하면서도 나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네네, 물론 있죠. 약간 네. 그런 것처럼 자기네들이 이제 그 목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계속 내라 약간 이런 시스템으로 그걸 걷는 게 아닌가. 그쵸. 그쵸. 근데 네, 그거는 사실 오히려 페이먼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는 거지. SDK나 API나 그 앱스토어 들어가는 그 스캠인지 아닌지 멜웨어인지 아닌지 검사하고 이런 것에 드는 비용과는 사실은 조금 다른 성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로 오히려 패키지로 네. 움직여야죠. 그쵸. 그거는 하나로 사실. 움직이는 네. 거는 애플이 항상 주장하는 바죠. 그래서 kindle이나 이런 거는 아예 인앱 퍼처스가 없고 원래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예 없고 그래서 사실은 아마존이 오히려 애플이랑 한판 붙을 줄 알았거든요. 네, 저는. 근데 그걸 안 붙는 게 되게 신기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뭐 밀리의 서재 이런 게 1년 서브스크립션 하는 게 웹사이트에서 사는 거랑 인앱에서 사는 거랑 가격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그러면 너네한테 이런 지적재산권 인정해서 처음 앱을 살 때 30%는 인정해주겠지만 인앱 퍼처스 30%는 인정 못하겠다. 내지는 최소한 no steering provision이라도 없애라 라고 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저는 그게 약간 양쪽 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지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이기지도 않는 그런 중간 노선의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스포티파이랑 애플이 붙는 것도 둘 다 서브스크립션 모델이기 때문에 더 붙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뮤직이랑 팟캐스트랑 이런 게 다 서브스크립션 모델이라서 앱을 그렇죠. 처음에 다운받았을 때 30% 떼가고 말면 스포티파이로 이렇게까지 막 그쵸. 붙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구분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게 제가 만약에 이제 제가 에픽 쪽에 이렇게 변호사였으면 저는 그 포인트를 되게 붙들고 늘어졌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애플 쪽에서 뭐랄까, 증인으로 나온 그 MIT 그 교수가 있어요. 리처드 슈말렌즈라는 사람이 나와서 네네네. 무슨 얘기할까, 방금 말씀하신 거, 상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거 페이먼트 관련해서 그게 꾸준하게 나가는 거라는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얘기를 한 거예요. 신용카드들도 네, 아멕스 똑같이, 케이스. 예, 그래서 그걸 똑같이 그렇게 깔아놓고서 그 단말기 깔아놨고 그 네트워크 만들어 놓고 그러다부터 하는 거 계속해서 수수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 모델에 대해서는 그거랑 다르지 않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용카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게 2, 3%에 불과한데 30%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니냐. 10배가 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애플에서 그 비자 마스터카드 정도 수준으로 2, 3% 가져가는 걸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앱 네. 퍼처스의 페이먼트를 프로세싱 해주는 대신에 그 정도 인앱 퍼처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그 정도로 하고 앱을 처음에 살 때는 30% 이렇게만 네. 나눠줘도 사실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차이를 주장하고 그 인앱 퍼처스에 대해서라도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저 같으면 제가 에픽 쪽이었으면 주장했을 것 같은데 그런 구분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뭔가 약간 결국에는 톨게이트 비즈니스잖아요. 하이웨이 네. 건설해놓고 그렇죠. 톨게이트에서 돈 받겠다는 건데 이게 톨게이트 한번 지날 때 한 5천 원이면 말이 되는데 한 10만 원씩 계속 내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되냐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만약에 2, 3%로 낮추면은 재판은 안 하겠지만은 그 이 정도로 애플이 그 밸류어블한 회사는 못 되겠죠. 절대 놓을 일 없죠. 약간 0.2% 깎아줄게 약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거의. 근데 그 바람에 저는 뭐 이게 과연 불리하게 될지. 근데 지금 뭐 평가가 굉장히 갈려요. 그래서 애플한테 지금 불리한 쪽으로 원래는 재판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애플이 한테 유리한 쪽이 더 많은 분석이 나왔는데 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결과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애플한테 불리한 쪽으로 진행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스케일 갭이 좀 있으니까 잃을 게 더 많은 건 애플이긴 할 것 같아요. 붙으면. 그렇죠. 예. 뭐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으니까 여기서 좀 아직까지는 깎아주는 예. 용자의 자세를 보여도 되잖아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 주주들이 허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러게요. 그것 때문에 아니죠. 애플 주식 주주들은 떨어지면 사실 난리 날 것 같은데. 애플 주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에픽 주식도 갖고 있고 아마존 주식도 갖고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아 근데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그 아까 아마존 얘기는 그 어더블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아마존 전체 막 돌아다니는 아니요, 그 킨들도 마찬가지. 오더블뿐만 아니라 사실 그게 애마존에서 하는 모든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하는 뭐 이런 게 다 사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그 안에서는 과금을 전혀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마존 가서 사서 그 다음에 여기 와야 되고 그게 사실은 불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앱에서 그냥 영화 검색해서 바로 퍼처스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거 항상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이제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예. 넷플릭스도 그래서 인앱에서 과금 안 하죠. 네.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애플 입장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다 우회로를 찾고 있으니까 결국 뜯어낼 때는 게임 회사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no steering provision 때문에 예. 아예 그 사용자들한테 왜 우리가 이렇게 너희를 불편하게 해야 된다는 이제 설명도 못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상인님도 그런 줄 몰랐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사용자 프렌들리한 그런 정책은 확실히 아니죠. 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판사도 그걸 정면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설명하는 것까지도 못하게 만들면은 그건 심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애플 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되게 참 비유도 참 잘해요. 그래서 변호사들인 것 같긴데 아니 A라는 상점에 가서 B라는 상점에서 와서 사람들 거기 있는 고객들한테 사실은 B 우리한테 오면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를 허용하는 A 상점이 세상에 어딨냐. 남 장사하는 데 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싼데 똑같은 제품을 더 싼 데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허용하는 순간에 우리의 뭐랄까 그 수익은 다 날아간다는 거죠. 그거는 예, 그런 아규먼트가 저는 전부 다 앱을 퍼처스 할 때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 맞아요. 앱 안에서 일어나는 인앱 퍼처스는 사실 제가 지금 베스트바이에 가서 로크 같은 거 사도 로크 안에 로크 서브스크립션 선전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자꾸 구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온다고요? 결과가 12주? 아니, 이거는 한 8월 한 중순? 8월 늦어도 중순. 8월 중순까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재밌어지네요. 언제 나올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여름 내내 시끄러울 것 같아요. 애플이 일단 그 EU 한테도 이제 뭐랄까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 의견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거랑 그 논리가 이제 얼마나 먹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그 워싱턴 DC에서 지금 이제 본 게임이죠. 그 기업 쪼개느냐 안 쪼개느냐는 그 본 게임으로 갖고 가는 어떤 그 뭐랄까 전초전. 논리 쌓는 전초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저희 뭐 이 그 밥그릇 싸움의 결과가 나오면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재밌네요. 네, 네.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뭐 제 돈 나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나가나? 매달 지불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네, 맞아요. 애플에는 계속 꾸준히 돈을 지불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깜빡 잊고 있었네요. 오늘 점점 아까 뭐 서브스크립션 얘기할 때랑 막 이거 얘기할 때 하니까 점점 뭐랄까 너무 종속되는 느낌도 들고 네. 옛날에 CD 다운받아 쓰던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제가 그 오토레트를 운영하면서 네. 깨달은 사실인데 이게 뭐 소셜에서 팔로우 넣는 거랑 그 유료 구독자가 넣는 거랑은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재미더라고요. 그래서 유료 구독자가 늘어나니까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맛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 또뭐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뵀었는데 언제나처럼 또 저희 관련 뉴스 혹은 관련 인포메이션들은 그 저희 페이스북의 오피스아워 그룹에 저희 공유를 드리고요. 방송은 뭐 하루 이틀 지나면 제가 제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스포티파이 오늘 둘 다 등장했네요. 이 두 채널을 통해서도 계속 업로드를 해드리니까요. 또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듣기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하루 그럼 되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